강남역 인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태수는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가격을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지연은 웨이터를 불러 망설임 없이 가장 비싼 코스를 주문했다. 걱정하지 마. 오늘은 내 회사 상장 기념이잖아. 지연의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28세의 나이에 IT 스타트업을 성공시켜 코스닥에 상장시킨 그녀는 이미 업계에서 주목받는 여성 CEO였다. 반면 태수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연봉 3천만 원으로는 이런 곳에서 식사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항상 네가 내는 게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돈이 문제야? 난 널 보면 행복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연의 말에 태수는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을 애써 눌러 담았다. 처음에는 정말 미안했고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당연함으로 바뀌어 갔다. 식사를 마친 후 지연은 태수의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명품 매장에서 그녀는 태수에게 200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했다. 이거 너무 비싸. 정말 괜찮아? 내 남자친구가 허름한 시계 차고 다니면 내 체면이 서겠어? 받아. 태수는 시계를 차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확실히 달라 보였다. 더 당당해 보였고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랐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회사에서도 태수를 보는 시선이 변했다. 동료들은 그를 금수저 남친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이제는 은근히 우월감을 느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1,000원짜리 커피를 마실 때 그는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를 들고 나타났다. 야, 태수야. 또 여친이 사준 거야? 응. 이제 이런 거 안 마시면 입에 안 맞더라. 실제로는 거짓말이었다. 여전히 자판기 커피가 더 익숙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주말이면 지연과 함께 제주도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항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5성급 호텔에 머물렀다. 태수는 SNS에 사진을 올리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만끽했다. 진짜 부럽다. 너 복 터졌네. 인생 역전이구나. 친구들의 댓글을 보며 태수는 뿌듯했다. 어릴 때부터 평범했던 자신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지연은 태수를 위해 새 차까지 사줬다. 2억 원짜리 외제차였다. 명의는 지연이었지만 태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 타지 마. 내 남자친구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보기 싫어. 태수는 새 차 키를 받아들며 가슴이 뛰었다. 회사 주차장에 그 차를 세워두고 동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즐거웠다.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성공한 여자친구를 둔 특별한 존재였다. 하지만 태수는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점점 지연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존이 사랑이 아닌 탐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지연의 돈과 지위가 주는 우월감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연이 말했다. 태수야,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널 만나서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나도 그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태수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지연 자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가져다주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구분이 앞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다. 태수야, 나 좀 봐야겠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태수는 게임을 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 지연이 운영하던 IT 스타트업은 AI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해외 진출을 위해 회사 자금의 80%를 신기술 개발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경쟁 업체가 더 앞선 기술을 선보이면서 그들의 기술은 한순간에 구식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심각한데? 회사를 접어야 할 것 같아. 아니, 접는 정도가 아니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투자금 회수에 실패하면서 개인 보증을 선 부채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까지 모두 날릴 상황이었다. 잠깐,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경매로 넘어갈 거야. 차도. 모든 걸 정리해야 해. 태수는 멍하니 지연을 바라봤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함께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미안해, 태수야.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그 순간 태수의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동정이나 걱정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이었다. 이제 더 이상 명품 시계도 고급 레스토랑도 해외여행도 없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급변했다. 지연의 회사는 문을 닫았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언론에서는 젊은 여성 CEO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태수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 기사를 봤는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수 여친 망했다며? 금수저 끝났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지. 태수는 화가 났다. 자신이 지연을 정말 사랑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지연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 지연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가구 대부분을 처분해야 했고 명품 옷들도 중고 사이트에 내놓았다. 태수가 받았던 선물들도 팔아야 한다고 했다. 시계랑 가방 미안하지만 다시 가져가도 될까? 지금 당장 생활비가. 알았어. 태수는 시계를 풀어주며 마음이 복잡했다. 그 시계를 차고 있을 때의 우월감과 자신감이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연은 태수에게 말했다. 태수야, 미안해. 네가 나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겪게 되어서.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SNS를 보면 예전에 알았던 여자들이 여전히 화려한 일상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이 부러웠고 지연과의 현실이 초라해 보였다. 지연은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탓에 채용 담당자들이 부담스러워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태수야, 오늘 야근이야? 응. 회사 일이 많아. 거짓말이었다. 태수는 지연을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함께 있으면 우울해졌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커졌다. 대신 동네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거나 온라인 게임에만 매달렸다. 친구들도 태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태수야, 힘들겠다. 여친 일이 그렇게 되어서.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태수는 지연을 보면서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회피하고 싶어 했다. 그런 태수의 변화를 지연도 느꼈다. 연락 빈도가 줄어들었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했다. 하지만 지연은 태수를 붙잡지 않았다. 자신의 상황이 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수야,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 그게 좋을 것 같아. 태수는 안도감을 느꼈다. 더 이상 지연의 몰락한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올라왔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지연과 거리를 둔 지 한 달이 지났다. 태수는 SNS를 더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특히 예전에 좋아요를 주고받던 여자들의 계정을 유심히 봤다. 화려한 카페 사진,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여행 사진들이 그를 자극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계정이 있었다. 민서라는 닉네임을 쓰는 여자였다.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매일 다른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렸다. 강남의 루프탑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제주도의 리조트까지. 태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DM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의외로 답장이 빨리 왔다. 감사해요. 취미가 사진이에요. 마팔할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했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시간이 자유롭다고 했다. 태수는 자신을 마케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회사 규모를 조금 과장해서 말했고 연봉도 실제보다 높게 이야기했다. 오늘 강남에서 전시회 보고 있어요. 태수님도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민서가 보낸 사진 속에는 세련된 갤러리와 와인잔이 보였다. 태수는 부러웠다. 지연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곳들을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저도 좋아해요. 언제 시간 되면 같이 가요. 좋아요. 이번 주말에 삼청동에 새로 생긴 갤러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태수는 고민했다. 갤러리 입장료, 카페비, 식사비까지 생각하면 적지 않은 돈이 들 것이다.
하지만 지연과 헤어진 후 처음으로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민서와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좋았다. 그녀는 실제로도 사진처럼 예뻤고 대화도 재미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비싼 카페와 레스토랑을 제안할 때마다 태수는 부담을 느꼈다. 여기 파스타 진짜 맛있어요. 저 자주 와요. 1인당 5만 원이 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태수는 속으로 계산을 했다. 식사비만 10만 원이 넘을 것이다. 하지만 민서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네, 좋네요. 저도 여기 처음인데 기대되네요. 집에 돌아가서 태수는 가계부를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면 한 달 생활비가 모자랄 것이다. 하지만 민서와 함께 있을 때의 기분이 좋았다. 지연과 있을 때처럼 우울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다. 민서 외에도 다른 여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서연, 하은, 지우. 모두 20대 중후반의 젊고 예쁜 여자들이었다. 그들과 만날 때마다 태수는 과거 지연과 함께했던 화려한 시절을 그리워했다. 한 달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태수는 충동적인 제안을 했다. 야, 우리 해외여행 가지 않을래? 갑자기 웬 해외여행? 그냥 답답해서. 남자들끼리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사실은 민서와 그녀의 친구들이 발리 여행을 간다는 것을 SNS에서 봤기 때문이었다. 그들과 같은 곳에서 우연히 만나고 싶었다. 친구들은 흔쾌히 찬성했다. 다 같이 돈을 모아 발리로 3박 4일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태수는 지연에게 연락했다. 여행 간다고? 좋네. 어디로? 발리. 친구들이랑 남자들끼리. 조심해서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 지연의 반응은 덤덤했다. 의심하는 기색도 없었다. 태수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했다. 예전 같으면 질투를 하거나 자신도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여유조차 없어 보였다. 발리에 도착한 첫날 태수는 민서에게 연락했다. 발리 왔어요. 친구들이랑 남자들끼리 여행 중이에요. 진짜요? 저희도 발리에 있어요. 세상 참 좁네요. 우연의 일치네요. 시간 되면 한번 만날까요? 계획대로였다. 태수는 친구들에게 발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한국 여자들이라고 소개했다. 민서와 그녀의 친구 2명 서연과 하은이었다. 너희들 운 좋네. 여자들이 이렇게 예쁠 줄이야. 친구들은 신이 났다. 예상치 못한 만남의 여행이 더욱 즐거워진 것이다. 그날부터 태수는 거의 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클럽에서 놀고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았다. 모든 비용은 태수가 계산했다. 카드 명세서는 걱정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았다. 태수 오빠 정말 멋있어요. 이런 데까지 데려와 주시고. 민서의 말에 태수는 기분이 좋아졌다. 지연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자신이 받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주는 입장이었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하지만 여행 내내 태수는 불안했다. 지연에게 들킬까 봐서였다. 그래서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왜? 좋은 사진들인데.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태수의 부탁을 들어줬다. 하지만 그들이 개인 계정에 올린 사진까지는 통제할 수 없었다. 여행 마지막 날 민서가 말했다. 오빠 한국 가서도 자주 만나요.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럼요. 자주 만나죠. 태수는 행복했다. 오랜만에 자신이 주도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지연과의 우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미 지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발리에서 돌아온 태수는 기분이 좋았다. 여행 내내 찍은 사진들을 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다. 민서, 서연, 하은과 함께한 시간들이 마치 꿈만 같았다. 특히 민서와의 사진들을 보면서 가슴이 설렜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자 문제가 생겼다. 여행비로 거의 200만 원을 써버린 것이다.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이번 달은 빠듯할 것 같았다. 그래도 가치 있는 투자였어. 태수는 자신을 위로했다. 민서와 연락도 계속 이어졌고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도 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 초라해 보였다. 어떻게 들어왔어? 비밀번호 아직 안 바꿨잖아. 여행 어땠어?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제대로 놀았네.
그래? 사진 좀 보여줘. 태수는 순간 당황했다. 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당연히 보여줄 수 없었다. 남자들끼리만 찍은 사진 몇 장을 골라서 보여줬다. 재미있어 보이네. 그런데 태수야. 응? 우리 이제 정말 정리하자.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화가 나거나 슬퍼하는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무슨 소리야? 너도 알잖아.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내가 이렇게 된 이후로 너는 나를 피하고 있어. 태수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지연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피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야.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거짓말하지 마. 난 다 알고 있어.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태수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뭘 안다는 거야? 네가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다는 것도, 발리 여행에 그 여자들과 함께 갔다는 것도.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분명히 조심했는데. 어떻게? 내 친구 중 한 명이 SNS에 사진을 올렸어. 배경에 네가 여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나왔거든. 태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아무리 조심해도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지연아, 들어봐. 이건 변명하지 마. 나도 바보가 아니야. 내가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해. 지연의 차분한 반응이 오히려 태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울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다 잘못했어.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다른 여자들과.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넌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 돈과 지위를 사랑했을 뿐이지. 그게 없어지니까 나한테서 멀어진 거고. 그게 너의 본성이야. 잘못할 게 없어.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정말. 그만해. 이제 됐어. 지연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우리는 끝이야. 지연아, 잠깐. 하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태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상했다. 해방감을 느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찜찜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부터 태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지연과의 무거운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민서와 자주 만났고 서연, 하은과도 단체로 만나곤 했다. 오빠, 오늘 강남에 새로 생긴 루프탑바 가볼까요? 좋아. 근데 거기 비싸지 않나? 괜찮아요. 분위기 좋다고 하던데. 태수는 고민했지만 결국 따라갔다. 여자들과 함께 있으면 돈 쓰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 지연과 함께 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모든 계산을 맡았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태수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실수가 발견된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크게 화를 냈고 팀장은 태수를 불러 엄중히 경고했다. 태수 씨,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개인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태수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요즘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태수의 SNS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다. 누군가 그의 계정에 이상한 글들을 올렸다. 여자들에게 보낸 노골적인 메시지들과 자랑하는 듯한 글들이 공개되었다. 형, 너 계정 이상한데? 이게 뭐야? 친구가 보여준 화면을 보고 태수는 경악했다. 분명히 자신이 쓴 글들이지만 맥락 없이 공개되니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읽혔다. 마치 여자들을 돈으로 만나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다. 해킹당한 것 같아. 빨리 신고해야겠어. 하지만 계정을 복구하기까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글들을 봤다. 회사 동료들도 친구들도 심지어 민서도 봤을 것이다. 민서에게 급하게 연락했다. 민서야, SNS 계정 해킹당해서 이상한 글 올라갔어. 오해하지 마. 하지만 민서의 답장은 차갑했다. 오빠, 우리 잠시 만나지 말아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태수는 당황했다. 분명히 해킹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태수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평소처럼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손님, 혹시 이전에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신 적이 있나요?
무슨 소리예요? 전 여기 단골인데. 아, 그럼 동명이인인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표정은 의심스러웠다. 마치 태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것 같았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자주 가던 레스토랑에서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고 헬스장에서는 직원들이 태수를 이상한 눈으로 봤다. 심지어 동네 편의점 알바생까지도 태수를 보면 속삭이며 뭔가를 이야기했다. 뭔가 이상해. 태수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걸까?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은 회사에서 벌어졌다. 팀장이 태수를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태수 씨 회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회사 비용으로 접대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증거도 함께 왔어요. 사진과 영수증들이. 팀장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분명히 자신이 민서와 만났던 날들의 사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누가 수집한 걸까? 이건 오해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태수는 그날부터 사실상 직장에서 격리되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다. 집에 돌아와서 태수는 머리를 싸매고 앉았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았다. 설마 지연이? 그 순간 태수의 머릿속에 지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넌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 돈과 지위를 사랑했을 뿐이지. 차분했던 지연의 목소리, 화내지도 울지도 않던 모습. 그때는 체념인 줄 알았는데 혹시 다른 감정이었을까? 태수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지연에게 연락해보고 싶었지만 그녀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피해망상일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파멸시키고 있는 걸까? 태수의 삶은 계속해서 나빠졌다. 회사에서는 결국 경고 조치를 받았고 승진 기회도 사라졌다. 동료들은 그를 문제 사원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고 회식에서도 자연스럽게 제외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적인 관계들이었다. 민서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서영과 하은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새로 만나려던 여자들도 만나자고 하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태수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봤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에 대한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여자들 돈으로 만나고 다니는 남자 조심하세요. 기생충 남자친구의 실제 마이너스 익명 제보. 스폰 받다가 여친 망하자 바로 갈아탄 남자 후기. 글들을 읽어보니 자신의 과거가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지연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돈을 써왔는지, 지연이 망한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발리 여행에서 무엇을 했는지까지.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쓴 것 같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들이었다. 태수가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연과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발리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다. 이런 사진들을 누가? 태수는 소름이 돋았다. 이 사진들 중 일부는 자신도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몰래 촬영했거나 아니면 지연이다. 확신이 들었다.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지연이 있었다. 사진들 중 상당수는 지연과 함께 있을 때 찍힌 것들이었고 세세한 정보들도 지연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었다. 태수는 지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미 차단되어 있었다. 메시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직접 만나야 했다. 태수는 지연이 일하고 있다는 편의점으로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지연 씨요? 한 달 전에 그만뒀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표 내고 사라졌거든요. 태수는 당황했다. 지연이 어디 있는지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원룸도 이미 비어 있었고 공통 지인들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폭탄이 터졌다.
태수의 실명과 함께 더 자세한 정보들이 온라인에 공개된 것이다. 직장명, 주소, 심지어 가족 정보까지. 김태수 29, 서울 거주 마이너스 여자들 이용해서 사는 기생충 남자 신상 공개. 글에는 태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지연과의 만남부터 이별,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까지.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상세했다. 이 남자는 여자친구가 성공했을 때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리다가 여자친구가 망하자마자 바로 다른 여자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여자친구 몰래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진짜 사랑을 믿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상처받습니다. 댓글들도 독했다. 역겨운 인간이네. 이런 놈들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해. 이름이랑 직장까지 공개되었네. 잘했다. 여자들 조심해. 이런 남자들 많아. 태수는 패닉에 빠졌다. 이제 자신의 실명과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다. 회사 동료들도 가족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다음날 회사에서 팀장이 태수를 불렀다. 태수 씨 인터넷에 올라온 글 봤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당분간 재택근무로 전환하겠습니다. 사실상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었다. 태수는 절망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수야,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뭐냐? 엄마, 그건. 너 진짜 그런 짓 했니?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태수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다. 글에 나온 내용들이 거짓은 아니었으니까. 그 후로 태수의 일상은 지옥이 되었다.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편의점에 가면 직원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카페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그를 째려봤다. SNS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어떤 계정을 만들어도 금방 신상이 털렸고 악플이 달렸다. 데이팅 앱도 마찬가지였다. 프로필을 올리면 금방 누군가 신고해서 계정이 정지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옛 친구들마저 등을 돌린다는 것이었다. 대학 동기 단톡방에서도 태수는 제명당했고 오랜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봐. 당분간 연락하지 마. 태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가족들에게서도 외면당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합법적이라는 점이었다. 지연은 폭력을 쓰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다. 단지 사실을 공개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이 태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태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모든 글들을 다시 읽어봤다. 지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다. 사진 하나하나, 정보 하나하나가 모두 증거였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쌓여서 태수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이다. 미친년.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동시에 태수는 깨달았다. 지연이 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안일했다는 것을.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녀의 돈과 지위만 좋아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힘들 때 등을 돌렸다는 것을. 지연의 복수는 조용했지만 완벽했다. 그녀는 태수가 자신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배신과 버림받음을. 단지 방법이 더 치밀하고 지속적이었을 뿐. 태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다시 일어설 방법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지연이 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지연에게 느끼게 했던 절망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것이. 6개월이 지났다. 태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회사에서는 결국 해고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 때문에 어떤 회사도 그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다. 현재 태수는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일이었다. 새벽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물건을 나르는 일. 몸은 힘들었지만 그나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다. 원룸 월세도 내기 힘들어서 지방의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창문도 제대로 없었다. 예전에 지연과 함께 머물렀던 펜트하우스와는 천지 차이였다. 태수는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살은 빠져서 초라해 보였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움츠러들고 불안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졌다. 부모님은 여전히 태수를 사랑했지만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다. 태수야, 너 정말 그런 짓 했니? 여자친구가 힘들 때 등을 돌렸니? 아빠, 나는. 변명하지 마. 남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의 말에 태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다. 아무도 태수의 편에 서주지 않았다. 연락할 사람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다. 오직 고시원과 아르바이트 현장을 오가는 것이 전부였다. 어느 날 밤 태수는 우연히 지연의 소식을 들었다. 온라인 기사에서 그녀가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했다는 내용을 봤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역시 지연이야. 다시 일어서는구나. 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신은 이렇게 무너져서 일어설 수 없는데 그녀는 다시 도전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수는 고시원의 작은 거울 앞에 앉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이게 나야? 거울 속의 사람은 낯설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 명품 시계를 차고 비싼 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그 사람은? 그게 진짜 나였나? 문득 깨달았다. 그때의 자신은 진짜가 아니었다. 지연의 돈과 지위를 빌려서 만들어진 가짜였다. 진짜 자신은 지금 거울에 비친 이 초라한 모습이었다. 태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했다. 지연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가져다주는 혜택들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지연에게 한 짓이 이거구나. 지연도 이런 기분이었을 것이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보며 느꼈을 절망감. 그런 배신감과 외로움을 지연도 겪었을 것이다. 태수는 눈물이 났다. 지연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더 컸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비겁할 수 있었을까? 핸드폰을 꺼내서 지연의 번호를 찾았다. 여전히 차단되어 있었지만 메시지는 써볼 수 있었다. 지연아, 나야. 너에게 할 말이 있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웠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다. 다시 썼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것도 지웠다. 너무 뻔한 말 같았다. 마지막으로 썼다. 내가 미쳤었어. 단 한 줄.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변명도 사과도 후회도 이미 늦었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정하는 것만이 남았다. 메시지를 보내고 태수는 다시 거울을 봤다. 이제 그 거울 속의 사람이 진짜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초라하고 외롭고 실패한 사람.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한 사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태수는 작은 결심을 했다. 지연에게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정직해지자고 다짐했다. 더 이상 가짜로 살지 말자.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말자. 비록 초라하더라도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자. 거울 속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둡고 초라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봤다. 멀리서 새벽 배송 알바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다. 태수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일어났다. 오늘도 견뎌야 할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거울 속의 그림자와 함께.